태공망은 성은康熙, 이름은 여상, 자는 자아, 호는 비웅, 염제 신농시의 후손. 신농시는 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약초를 수도 없이 맛을 보고 직접 자기 몸으로 그 약초의 효능이 어떤가를 시험을 해본 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번 중독이 되는 일도 있고 상당히 고통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생겼을 텐데, 하여간 그렇게 직접 자기 몸으로 여러 자연의 약초를 먹어보고 하면서 체험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아갔다는 그런 분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염제 신농시 후손으로 조나라 모낭 모왕을 도와 조나라를 건국한 1등 공신이며 전국 지룡인 제나라의 왕이 되었다. 근데 젊은 시절부터 학문의 뜻을 세워서 오랜 기간 학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학문적인 깊이가 커질수록 허탈감도 많았으리라 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아는데 왜 세상은 나를 써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았으리라 봅니다. 모낭은 주역을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로지 그 학문에만 전념하다 보면 생활고는 당연히 올 테고, 그 생활을 지탱해 나가는 아내가 봤을 때는 속이 터지고 그 심정이 참 답답할 텐데, 결국은 그 아내도 집을 나가고 혼자 배를 고른 날이 허다한 속에서 때를 기다리며 미래를 준비했다. 자막이 좀 잘못됐네요. 미래인데 기약 없는 기다림이라는 건 참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사람을 지치게 하고 그 자체가 악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그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기다리는 세월이 많아질수록 점점 한으로 변해가는데, 그래도 그 상황을 버티고 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 개인적으로 느꼈을 허탈감, 괴로움, 이런 건, 참, 같은 수행자로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태공과 주문왕이 만난 것을 신비한 계시로 미화를 하지만, 아마도 강태공, 즉 태공망 여상의 소문을 들은 문왕이 직접 찾아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강태공이 문왕을 만나서 그의 신하가 되고, 결국은 자신의 뜻을 펼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모왕까지 섬기며 뛰어난 용병술과 기묘한 책략으로 고령에도 불구하고 원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자기가 기다렸던 그 한해 세월이 결국은 시대의 흐름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면이 있어서 자기 뜻을 펼치긴 했지요. 그 공로로 동쪽 땅 제나라의 제후로 봉해졌고, 제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관중, 안녕 등 명제상이 배출되는 중국 문명에 영향을 크게 끼친 제나라의 시작을 열었다. 가슴 속에 쌓여진 울분,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감 등이 결국은 흐르는 세상과 리듬이 어느 정도 맞아서 뜻을 펼치긴 했네요. 태공망 여상은 기원전 1211년에 출생을 했고 기원전 1072년에는 나이가 139세에 달하였다. 태공망은 흔히들 강태공이라 합니다. 강태공. 그래서 이전에 참 오랜 세월 전에 강태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강태공은 과연 어디에 묻혔을까 해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 우측 하단 사진에 보시면 붉은 원이 있지요. 거기에 묻힌 것은 정확해 보입니다. 제가 어떤 다른 경로로 다른 경로라는 것은 정신 분야에 관한 것이라서 참 설명하기가 제가 애매한데 하여간 오른쪽 하단 붉은 원 있는 곳에 태공망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중국 정부도 파악을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태공망 예상에 대한 진실들이 역사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내어서 한번 알아봤는데 물론 이 태공망에 대한 그 사실들이 약간은 각색이 되어서 전설처럼 이렇게 좀 부풀려져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태공망은 눈을 감고 앉았어도 멀리 다른 지역의 상황을 모두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태공망이 앉아서 투시를 해서 다 봤거나 아니면 시해법이라 해서 시해법이라는 것은 몸 바깥으로 자기 영혼을 빼내거나 나가서 다른 지역에서 그 상황들을 모두 듣거나 파악을 한 후에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온다는 술법인데 그 영혼 상태면 아무래도 이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빛의 속도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갔다가 그 상황들을 일일이 들어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자기 몸으로 돌아온다는 술법인데 그 시해법을 썼거나 아니면 투시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공망 여상에 대한 진실을 제가 또 알아본 부분을 뒤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태공망은 학문적인 깊이도 대단했지만 사실 학문적인 부분이 아주 깊다고 해도 실질적인 힘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문적인 힘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가끔은 한계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태공망은 160세로 귀천했다고 하는데 귀천이라는 것은 저 멀리 갔다는 건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160세로 귀천한 건 아니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몇 세 때 돌아가셨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알아볼 수는 있었지만 그 부분은 강태공에 대해서
좀 신비한 부분으로 남겨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60세로 귀천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 장면은 태국망이 이제 정벌을 하러 가는 장면으로 보시면 될 텐데, 그 태국망은 한때 돼지고기를 팔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어느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이 보면 뭐 낚시를 많이 갔다는 그 기록도 있고, 또 다른 기록에 보면 한때 돼지고기를 팔고 살았다. 돼지고기를 팔고 살다가 뭐 문왕을 만났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강태공이 한때 돼지고기를 팔고 살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강태공은 여러 술법에 능했다고 합니다. 선가라는 것은 정신세계를 의미합니다. 정신세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술법도 있고 뭐 잡다한 술법도 있는데, 물론 이 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익숙지 않은 부분들은 뭐 그런 술법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뭐 수행이나 명상이나 술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분들은 당연히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성가의 여러 술법에 정통하였다. 이 부분도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뭐 성가가 여러 술법에 정통했다면 그건 정신수행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뭐 입산수행도 많이 했을 것이고, 정신 분야를 깨닫지 않으면 그런 술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 술법까지 정통을 했다고 하면 꽤나 학문적인 소양도 많이 쌓았겠지만, 소양이나 지식이나 많이 쌓았겠지만, 정신 분야 쪽으로도 많은 생각과 많은 경험과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많은 어떤 역사적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면의 역사적인 어떤 흐름 같은 상황들을 많이 파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만 이 술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혹은 관심을 넘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인과 참 많이 다퉜다고 합니다. 부인과 참 많이 다퉜고, 여러분들이 강태공 하면 참 잘생기고 멋지고 뭐 신선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실 텐데, 잘생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생각해야 될 어떤 정신적인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생기지는 않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얼굴은 아닐 거라고 봐집니다. 뭐 한마디로 뭐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공망 여상이 낚시는 자주 갔었다고 합니다. 낚시는 자주 갔었는데 물고기를 낚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낚시 바늘을 곧게 해서 물고기가 물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 낚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물고 싶은 어떤 큰 인물이나 혹은 다른 강태공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인물이나 뭐 흔히들 주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어서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의도를 하고 고전 낚싯바늘을 사용을 했다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산 수행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참 많이 알려진 부분이 태국왕이 정벌을 마치고 헤어진 부인과 다시 만나서 물을 엎질러 놓고 한번 주워 담아봐라.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부인이라는 것은 뭐 어쨌든 오랜 세월 같이 지냈으니까 그 정이 남아 있었을 텐데 주워 담아보면 내가 다시 인연을 맺겠다 하는 그런 일화는 유명한데 역시 제가 알아본 바로는 헤어진 부인과 다시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냉정한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렇게 자신이 공부할 때 물론 많이 다투고 싸우고 해서 미워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과 한때 부인과 남편으로 오랜 세월 살았던 그 정을 생각해서라도 부인에 대해서 비록 같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무언가를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었을 텐데 참 냉정해진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 이유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러이러하다고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술법을 행하면 신장이 나타나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분명한 사실 같은데 신장이 나타났다는 것은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무협 영화나 아니면 다른 선도적이라는 것은 신선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형체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있지요. 그것처럼 신장이 나타나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술법을 행하면. 근데 이 술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장이 나타나서 대화를 할 정도의 술법을 행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난이도가 높은 술법인지를 잘 모르실 텐데 직접 신장이 나타나서 대화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술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공망 여상이 학문적인 부분 외에도 선도, 그러니까 정신 분야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한 부분들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벌 후에 나이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부인도 태국몽 여성이 하는 짓이 너무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가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한 상태라서 태국망이 냉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인정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이 자기도 재혼을 하고 부인도 재혼을 하고 그 이후에 만났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다시 부인을 데려와서 사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물을 쏟아부어서 한번 주워 담아봐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살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이 학문이란 건
20년에서 30년 이상 집중적으로 하면 그 학문적인 깊이를 사실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학문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뭐 5년이나 6년이나 어느 정도 깊어지면 거기서 더 쭉쭉쭉 이렇게 깊이가 나아가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못 넘는 그런 경계가 오기 마련입니다. 계곡과 계곡 사이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건너면 무너질 것 같고 이런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참 넘어가기 어려운데 그 경계를 넘어가면 또다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태공왕이 뭐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 학문을 했다고 보면 그 건너지 못하는 계곡을 여러 번 건넜겠지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가서 진척이 생기고 했다면 그 학문적인 깊이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학문적인 깊이하고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깊이도 깊다는 가정하에서 술법이나 정신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학문적인 부분 가지고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하려면 좀 한계성이 있겠지요, 가끔은. 그래서 그 술법까지 실질적인 힘까지 구비를 한 상황에서 오랜 세월 자신이 쓰일 시기를 기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공망 여상이 그런 정신적인 분야에 대해서 술법이 대단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술법을 직접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쓰게 되면 뭐 정신계, 그러니까 정신적인 세상은 참 넓고 광대한데 거기도 뭐 여러 대단한 존재들이 있기 마련인데 물론 보이지 않는 세상이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그렇게 되면 제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술법에 뛰어나고 정신적으로 멀리까지 투시도 하고 큰 힘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인 일은 현실적으로 병사를 일으키거나 물리적으로 세상이 흐르는 방식대로 해결을 해야지 대해놓고 그 술법을 직접 대상에게 바로 써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국가 간의 어떤 그 다툼이나 전쟁 방식을 동원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아마도 오랜 기간 태공망은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해서 결국은 정벌을 했지 싶습니다. 근데 그 누구나 생각을 하는 부분은 무도한 집단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정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인 도리입니다. 비록 그 나라 백성들이 힘이 없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건 타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어느 나라건 어느 사회건 어느 국가건 역사적으로 무도한 집단은 항상 정벌의 대상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태공망도
그러한 마음에서 첫 출발을 하고 결국은 자기가 가진 깊은 학문적인 지식과 술법 등등을 동원해서 그렇게 교사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사실 나라가 엎어질 정도의 어떤 무도한 세력이 있다면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보듯이 언젠가는 누군가는 정벌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특히 학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다양한 술법이 있어서 자연의 이면에 큰 힘을 사용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더더욱 그 마음이 많이 일어날 걸로 봐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무도한 세력을 타도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니까 그게 꼭 무력 정보를 통해서 약간의 희생이 있다고 해도 그걸 지탄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무법천지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 같으면 누구든지 능력이 있으면 정부를 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강태공의 눈부신 활력으로 천하의 3분의 2가 주나라에 기순하면서 문왕은 점차로 언나라를 정벌해 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무왕이 즉위를 하자 역시 강태공을 국사로 삼고 정벌을 해 나갔는데 이때 언나라를 버리고 주나라로 기순한 제후가 무려 800명이었다. 조금씩 그렇게 일을 만들어 나가는 상황들입니다. 도덕경은 무위자연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는 행위가 없이 흔적도 없이 자연은 돌아간다. 그 부분을 인간사에 적용을 시켜서 흔적도 없이 일을 만든다는 게 무위자연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흔적이 없는데 일은 이루어져 나가고 그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인간들은 전혀 인식을 못하고 눈치를 채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고 논쟁하거나 그건 틀렸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 무위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일은 이루어져 나가고 진행된다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일은 서서히 이루어져 나간다는 게 무위인데, 이 무위자연이라는 것은 수행자 입장에서는 전문 수행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면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무위자연입니다. 자연은 겉으로 드러내놓고 실제로 인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실질적인 기운이다, 유용한 기운이다,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단박에 정신이 맑아지고 다른 초상적인 어떤 능력이 생기는 그러한 실질적인 기운입니다. 물론 풍수학으로 보면 기운들은 자연 속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 기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이를테면 물건이 움직여지거나 뭐 그 기운이 머릿속에 들어갔을 때는 혹은 머릿속에 축적이 되었을 때는 초상현상이 생겨서 눈을 감고도 멀리 보이는 등등의 신비한 능력을 내는 실질적인 기운입니다. 그 기운은 그 누구도 만져볼 수도 없고 그리고 건드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3차원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언급한 실질적인 기운이 4차원으로 다닌다면 3차원적인 존재가 4차원으로 다니는 그런 기운을 건드리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수행자들이 참 난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르러야만 그렇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도덕경 63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사 일이 없으므로 이를 삼고 미몸이 맛없는 것을 맛보고 대소다소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욕심을 내지 말자는 말이지요. 보원이 덕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 이 부분도 참 현 시대에서는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은 아직 그것이 쉬울 때 처리하고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한다. 위대 어기세 큰 일은 그것이 미세할 때 해결하라. 나중에 일이 커져버리면 수습하기가 참 힘들어지는데 그런 작은 기미를 잘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 같습니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부터 일어나고 작게 일어날 때 그 일이 앞으로 정말 크게 확장이 되어서 문제가 심각해지겠구나. 이런 부분을 평소에 파악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이 참 많지요. 그 일이 너무 커져 버린 다음에 그걸 수습하려면 너무 힘들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미세한 데서부터 일어난다. 이로써 참된 사람은 처음부터 큰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능히 큰 것을 이루어낸다. 무릇 쉽게 영락하는 일은 반드시 신의를 지키는 경우가 적고 쉽게 생각하는 일은 반드시 어려운 경우를 만나게 된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해서 쉬울 것 같아 보이는 일도 중간중간에 변수가 참 많이 생깁니다. 인생살이를 해보면. 그러므로 진인조차 쉬운 일을 어렵게 여긴다. 사전 준비도 하고 생각도 해오고 준비를 많이 한다. 그런 까닭에 돌발적인 변수도 해결할 수 있고 해서 마침내는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다. 이 노자나 장자를 생각하면 허무주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노자의 무위자연을 자연과 더불어서 즐기며 살아간다. 시도 읊고 술도 마시고 자연 산천 구경을 하면서 욕심 없이 살아간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시는데 그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인생살이를 해서 이루어질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노자의 무위자연을 해석을 해서 살아가는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노자의 무의자연은 수행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세상에 유용한 기는 드러나게 활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행자 입장에서는 당장 그 유용한 기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작용력을 행사를 하고 축적이 되어서 그 기를 더 모으고 운용하고 해서 실질적인 신비한 힘이나 자기 정신이 맑아지거나 하는데 필수적인 기운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기운이 흐르는 장소나 그 기운을 만졌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오히려 3차원에 사는 인간들 세상이 아닌 4차원에서 활동하는 기운이라면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노자의 무의자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자연과 더불어 산다,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아간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 경우고, 그 무의자연이라는 것은 수행자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곳을 뚫어야만 그 무의자연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정신적인 고통과 부단한 노력이 같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행자 입장에서는 참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의자연이 노자가 처음 설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수행자 입장에서는 이 무의자연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 주역 건의천 일요 효사에 보면 잠용, 물용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용, 용이라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입니다. 큰 힘인데 그 힘은 잠용, 물속에 잠겨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기원 자체를 수행자가 어떻게 끌어들여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난감합니다. 물론 풍수학적으로 유용한 기운이 다니긴 하지만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감이 있으면 다 느껴볼 수도 있고, 심지어 만진다는 분도 계시고 측정도 가능하고 한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손도 대지 않고 움직이거나 몸이 뜨거나 하는 기운 자체는 3차원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수행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생각과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알려면 노력도 참 많이 해야 되고, 많은 경험도 해야 되고, 많은 방황도 해야 되고, 많은 정신적인 고통이 따르는 수행 과정도 실천을 해야 되고,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노자는 무의자연을 가지고 정치하는 곳에도 적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 첫 단계는 정치자가 있는 줄조차도 모른다. 스스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줄만 안다. 그 다음 단계는 정치자를 떠받든다, 찬양한다. 그보다 더 못한 단계는
백성이 통치자를 두려워한다. 그보다 더 못한 것은 아랫사람들이 지도자들을 모욕하는 단계다. 그리고 결국 통치자가 백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도 통치자를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잠시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시를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의 밤중에 배를 대고 배에서 밤피리 소리를 듣노니 어디서 묵어자는 오옹이던가. 해 뜨자 아무도 보이지 않고 새울고 꽃만 절로 붉게 피었네.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나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가끔은 좀 파격적인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특히 수행하시는 분들은 제 경험입니다. 제가 어느 부분을 깨닫고 나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세상에 흐르는 진리나 어떤 규칙이나 법칙이나 자연을 흐르는 도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스승들로부터 전해받은 지식이나 자신이 경험한 부분들, 그리고 학자분들이라면 자신이 힘들게 쌓아 올린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깊고 훌륭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에 자신이 모르는 학문 분야나 자신이 모르는 어떤 진리대로 움직여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게 자신이 생각했던 것 외에 예외적으로 있다면 그때는 자신이 정확한 판단이나 정확한 수행을 해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자기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살이가 실제로 그 이면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꾸며가는 방식을 다 들춰보면 참 어이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또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때도 있을 겁니다. 단적으로 깊이 학문을 하시거나 깊이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을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는데 그 부분을 다 들춰서 이렇게 보면 참 어이가 없다. 왜 우주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탄식을 하실 겁니다. 전 세계적인 규모는 우리가 당장 그 부분을 따질 필요성은 없는 거고 이 나라 자체만 안전해지면 되는데 저는 정신적인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는 부분들이 많겠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나라에서 그래도 많이 퍼지지 않게 하는 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실제로 퍼뜨리는
정신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그 악령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는 증거 영상도 보여드렸고 여러 번 언급됐는데, 사실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싫습니다. 싫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게 현실 생활에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를 하니까 그냥 툭 털어놓고 전후 설명 없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악령이란 존재들은 인간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눈치채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인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할 테고 준비를 할 테고,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령이지만 자기들을 파괴를 할 테고 전면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인간들 중에는 대단히 눈치도 빠르고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그 부분을 강조를 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인식하고 살자. 그리고 악령이라도 신통력이 있는데 신통력이 돌아갈 때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자꾸 생깁니다.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신비한 힘에 의해서 일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거나 수행을 깊이 하지 않은 분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진리 자체는 들춰보면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수행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나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깨닫고 나면 참 어이없다. 진작에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국민이 크게 이 상황이 확산이 되어서 대규모로 번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믿어버리면 반드시 악령들은 들어와서 퍼뜨려 버립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더 강조를 해봅니다. 제 블로그를 오래 보시고 제 글을 오랫동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성은 못 느끼지만,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규모로 확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어버리면 그들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자도방 술법은 얻으려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행자분들은 그 규모가 큰 자도방 술법을 얻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그 끝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도라는 건 굉장히 험악하고 기운도 굉장히 험악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러한 술법을 쓸 정도 노력을 했는가? 이를테면 축지법이나 어떻게 상당한 거리를 단박에 이동하거나 하는 등등의 술법을 얻을 만큼, 사용할 만큼 내가 노력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의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상에 노력하지 않은 만큼 그 이상을 얻으면 분명히 마이너스적인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자도방술법은 얻으려고 안 하시는 게 좋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소한 술법이나 작은 술법 정도는 얻으셔도 되겠지만, 규모가 너무 큰 것은 자신이 노력한 것과 다가오는 큰 어떤 술법이나 신통력에 비례해서 본다면
분명히 차이가 많지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얻으려고 안 하시는 게 세상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도방 술법은 뭐 사실 요즘 그 술법에 대해서 뭐그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전 시대 같으면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런 술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요즘 누가 뭐 그런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한나라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때로는 깊은 학문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이 필요해서 태공망 여상은 술법을 익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가 경험해 본 보잘것없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혹시 제가 경험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려보는 중입니다. 혼자 지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큰 학문적인 거대한 지식 체계나 혹은 수행에 있어서 크게 이뤄보고 싶은 원을 세우신 분들이 뭐 훗날에 노력을 하다 보면 누구나 그렇게 다 되겠지요. 되는데 그 노력해가는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는 어지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 뭐 그렇게 해서 그 결심을 그 각오를 잊지 않고 계속해 나가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학문의 깊이가 대단하고 저처럼 뭐 부족하지만 오랜 수행 세월을 지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알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뭔가가 따로 존재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한 부분이 되고 있다면 그때는 어쨌든 자기가 추구해 나가는 학문도 수행도 차질이 생기고 곤란을 겪는 것은 분명한 일 같습니다. 수행자들이 겸손해야 되는 건 당연한 도리인데 그래서 세상사는 참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누구도 상상도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세상을 움직여 간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조차 눈치를 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뭐 그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우리가 모르는 법칙에 짓눌려서 살거나 뭐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뭐 앞에서도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세상에 전해지는 도학의 지식, 스승으로부터 전해받은 많은 정보들 그 외에 또 다른 거대한 도가 운용되는 법칙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수행자들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 인간의 머리로서 경험한 것, 뭐 들은 것, 혹은 뭐 전에 들은 것을 모두 합해서 그걸 바탕으로 수행을 해나가거나 학문 체계를 세워가는데 그 부분으로만 더 뭐 깊숙이 들어가 보거나 더 깊이 덜쳐보고 싶은 경우에는 그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나는 뭐 하나도 깨달은 게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수행을 해갈 것인가. 나는 병법이건 뭐 다른 어떤 정치건 아니면 다른 과학적인 부분이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가 보고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사고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형이상학의 세상이 문득 자신에게 다가와서 깨닫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음이 부족했던 부분은 자신이 노력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아는 차원 말고, 뭐 이를테면 진실의 체계가 흐르는 세상이 있다고 하면 그 세상에서 문득 내 마음과 정신으로 와서 깨닫게 해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 결심을 놓지 않고 부단히 해 나가는 걱정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뭐 어차피 인간이 세상이나 우주를 다 알 수는 없는데 노력해보고 더 많은 진리를 갈망하는 그런 부단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길을 가다 보면 더 많은 세상을 알게 되고 또 더 많은 모르는 미지의 세상을 알 수 있다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자신의 머리로 전달이 되어지는데, 물론 자기 자신이 노력한 부분이 돌아온 거지만, 그렇게 문득 깨닫고 나면 이게 진리구나 혼자 생각을 하기만 하지, 그 부분을 누구에게는 뭐 말을 하고 누구에게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깨달아서 이게 진리구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그걸 여기도 저기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치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감히 정말 뭐 사랑하는 제자거나 정말 자기 자신을 너무 아껴주는 제자거나 하면 뭐 일부분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대놓고 제자들이 깨닫지도 않은 데다가 이렇게 함부로 말을 내뱉을 수는 없다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생깁니다. 제가 경험해 본 작은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수행이 참 어렵고 힘든데, 인간들 수행자의 자세는 자꾸 해보고 또 해보고 정성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해본다. 뭐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문도 그렇고. 태공왕 여상을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살아온 인생을, 태공왕 여상도 그 수많은 세월을 인내하며 끝없이 노력하다 보면 학문의 체계도 깊어지고, 때로는 세상이 흘러가는 리듬과 비슷해지면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배운 바를 펼쳐볼 수 있다는 그런 간접적인 경험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태공망 여상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과정과,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의 뜻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노자의 무의자연이 수행자나 학문을 하시는 분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생을 참 많이 한 부분을 사실 부끄러운 건데 하나를 소개를 하자면, 이전에 저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을 때는 막노동을 많이 갔었습니다. 옥탑방에 제가 많이 산 적도 있는데, 그 막노동을 가면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인력사무소에 가서 일을 주면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저녁에 돌아와서 자고, 그런 생활을 한 달가량 해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펴지지를 않습니다. 방도 난방이 안 되니까 아침에 나면 온몸이 춥고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힘이 한 달 정도 되면 힘이 이제 거의 소진이, 체력이 바닥이 나고 소진이 되는데, 그럴 때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그 마가린 있지요, 마가린. 아주 기름기가 아주 대단한 기름기가 대단한 식품인데, 그 마가린을 한 통을 사서 반을 쪼개서 우유에 깨워서 그냥 마시고 나갑니다. 마시고 나가면 아침 4시에 일을 받아서 현장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힘이 부족하지 않은데, 그날 일이 없는 경우는 그냥 그대로 집에 돌아와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속이 이글거리면서 전부 먹은 음식을 다 토해내고 정말 속이 쓰리고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나 학문이나 때로는 아주 무모한 열정이나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시절이 있습니다. 절대 꺾이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시절이 오면 태산을 혼자서 엎어버리겠다는 큰 용기가 때로는 필요해집니다. 이 영상은 정우성 씨인데, 정우성 씨 조상 선령에서 오는 그 기운을 보면 무슨 일이든지 빠르게 쉽게 성취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물론 정우성 씨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기운은 언젠가는 정우성 씨가 간절히 소원해서 노력해서 다가온 기운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극도의 노력을 하고 한계 이상을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의 몸에, 영혼의 신기, 저는 그걸 신기라고 부릅니다. 기미기자에 신자, 흔히 말하는 신이시 할 때 그 신자인데, 신기가 일단 몸에 축적이 되면 언젠가는 천지와 같이 리듬을 타다가 자신에게 그 대가가 돌아옵니다. 보상이 되는데, 그때 자기가 노력한 만큼 깨달음을 얻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행이나 학문에 큰 뜻을 두고 계신 분 같으면 혼자서 태산을 엎어버리겠다는 큰 용기가 때로는 필요한 시절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씨가 혼자서 모모하게 태산을 엎어버릴 기세로 어딘가로 돌진하는 모습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